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 예외로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재량 근로자가 들어오면은 과업을 받기 때문에 자발적 자기 착취에 빠지는 거죠.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몰입도를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조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주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오계택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이문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이게 201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주 52시간제는 이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최대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인데요. 이 주 52시간제 도입 후 근무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2008년 2228시간에서 2023년 187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OECD 평균인 1742시간에 근접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어떨까요?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4.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38개 회원국 중 33위, 최하위권으로 우리보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그리스와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뿐이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그러면 득과 실은 뭐가 있을까? 우선 용어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형적이고 예외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기법 제5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당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기법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 최대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근기법 53조에 의해서 이제 예외 조항,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에 의하면 최대 일주에 12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제는 예외적 조항인데 이것이 이제 정상화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 52시간제 노동제가 이제 적용이 돼도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게 돼 있지만 그전까지는 그러지 못했고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취업자 한 2,800만 명 중에 대략 970만 명, 전체 노동자 근로자의 한 35%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 640만 명 정도의 비임금 근로자,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 혹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점은 이 근로시간의 한도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너무 과도한 근로시간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을 좀 보자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계절적 수요가 많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단기로 이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주는 건 뭐 좋은데 특히 초창기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추가 근로가 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길금희 기자는 기자로 살고 있잖아요. 네. 주 52시간제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경제 채널이어서 막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다루진 않으니까 네. 저희는 밤샘 근무는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 52시간제 이게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거든요. 그럼 생산성이 낮아야 되는데 높잖아요. 그거는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의존해서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장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인과관계가 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로시간하고 경쟁력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이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노동시간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노동시간을 연장해서 일정하게 생산성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들은 보통 이제 특정 시기, 경제적으로 특정 시기나 혹은 이제 특정한 저개발 국가들, 집단도에서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의 도입이 생산성에 굉장히 비약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는 금세기 말에는 아마 주당 한 25시간 정도 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변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고령화로 지금 이제 노동력이 공급이 빠르게 이제 축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 그다음에 공공부채 증가,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은 두 사이 상관관계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분야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일정 직무들은 포괄임금제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 판례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례로 사실 남아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좀 법적 근거도 부족한 제도이긴 한데, 이게 포괄임금제를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측정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현상이 되는 건데요. 이건 사실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특히 노조나 근로자에서 볼 때는 이게 근로시간 제도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로 볼 수도 있고요. 작년 연말에 유럽 그 사법재판소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이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비용 청구한 내용과 그 액수와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 근로시간을 가사도우미니까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도 그 사법재판소에서 앞으로 고용주가 유럽에서는 근로시간 의무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소한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확실히 기존의 어떤 그런 주먹구구식의 포괄임금제도 도입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산업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과 그다음에 그 매뉴얼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생태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위기만 오면은 노동시간제를 어떻게 좀 연장을 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자꾸 근로자들한테 전가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지금 경제 수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구습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국들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길금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지만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우리가 내는 업무 성과에는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다양한 유형 근로제를 마련 중인 상황 속 다른 나라에선 어떤 근무제가 인기를 모으고 있을까요? 우선 그 전에 국가별로 다른 법정 근로시간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우리와 다르게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근로시간 역시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주일에 40시간, 일본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영국은 주 48시간, 프랑스는 주 35시간으로 일일 최대 1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가별 유형 근무제의 다양한 형태를 엿볼까요? 먼저 유럽 대표 국가 중 하나인 독일입니다. 이 독일은 이른바 근로시간 계좌제를 시행 중입니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휴가나 휴식 등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독일의 사업장 80%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 중인데 경기 변동과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 유형 근로제는 바로 0시간 근로계약. 이 0시간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정기적인 노동시간이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에만 업무를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른바 호출형 계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듣기만 했을 때는 얼핏 프리랜서 제도와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죠. 실제 영국에서는 간호사와 교사, 청소 노동자 등의 직종에서 이 근무제를 다양하게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우려했듯 특수 고용이라는 이름하에 비정규직 계약인 탓에 영국에서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웃 국가인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 4일 유형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행 중인 일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선택적 주 4일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주 40시간만 채우게 되면 금요일부터 꼬박 사흘을 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주 4일 근무제는 총 근로시간과 급여를 낮추진 않으면서 근무 일수만 변경하는 것으로 휴일을 보다 길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근무일에는 평균보다 긴 시간 노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노동 피로감이 훨씬 높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무제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앞서 일본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 그 의미는 다르지만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대다수 기업에서 이 밤샘 노동이나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유독 이 아시아권에서만 장시간 근무가 당연시되는 것 같아 이 괜한 동질감이 느껴지는 한편 우리에게도 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형식의 노동 방식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해외 사례 중에서 우리도 좀 해볼 만한 게 있다. 그런 정책이나 제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좀 주목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직종의 특징을 명시했습니다. 채용 또는 해고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포괄적 대리권 또는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무 수행에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경영 간부, 이것도 이제 근로시간의 독립성,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고임금 이런 요건을 맞추면 되고요.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파이터 컬렉 이그제미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근 판매, 컴퓨터 관련 직종, 고액소득자들이 제외가 되고요. 일본은 좀 이름은 좀 다릅니다. 고도 프로페셔널 근로시간 면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 75만 엔 이상을 벌면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 종사하는 시간과 관련해서 얻은 그 성과와의 통상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면 근로시간이나 휴게의 휴일 및 심야 가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제도를 벤치마크해서 포괄임금처럼 사실 모호하게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이 맞춰지면 근로시간 제도의 일정 부분에서 조금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일할 땐 딱 일하고 그 휴게 시간이 상당히 많고 휴가도 자유롭게 가고 막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 회사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집이 없대요. 야 그러면 미국도 저러는데 우리도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시간 그 단축 제도가 필요한 대상을 전업적으로 확산시킬 수 없는 건 분명히 당연한데요. 근로시간 계좌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 이게 단지 노동하는 사람이 1년의 어떤 근로시간을 자기 저축계좌에 넣고 뺐다 이런 차원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휴가 비용 이런 것들을 선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사회적 대타협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그냥 아름다운 제도로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이 건설해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한 10년이 넘게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단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공무원들도 한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전체 근로자의 한 86% 정도는 근무 시간 단축하고자 하고 또 그런 권리도 부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중요한 거는 EU에서 하루 최대 노동 시간 11시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24시간 연속 근무는 금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1년에 4주 이상의 유급 휴가는 줘야 된다던가 야간 근무자들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하게 한다던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침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유연생 근무를 하는데 일정한 정도의 이제 방어적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직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은 정착이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연장근로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는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 정비, 생산직과 보건, 의료직, 또 연구, 공학, 기술직에서 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업계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노동정책이나 고용정책도 되게 업종별 특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를 해주면 왜 저기만 해주냐 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연히 더 좋은 유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다 거기로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업종별 특화 전략, 특화 정책을 쓰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ILO나 이런 데서는 근로시간을 좀 오래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일간에 11시간 정도의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든가 또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업종별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유연성을 높이는 부분은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은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이지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조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논의에서 과거에 우리가 중저기술, 저임금 기반의 어떤 산업 경제에서 고숙련 고임금 경제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논의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망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비전들이 조금 더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주 52시간제 이걸 보완하는 각종 유연한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 활용 현황 이건 어떻습니까? 네, 유연 근무제 도입률이 실제로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도입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탄력 근로제는 4.1%, 선택 근로제는 2.7%, 재량 근로제는 0.9%, 또 이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는 2.1%에 그쳤는데요. 이 네 가지 유연 근무제 유형을 모두 합쳐도 이 조사 대상인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179만여 곳 중 9.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연 근무제는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서 도입 시기가 좀 이제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아서 조금 제도에 대한 이해라든가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도별로 조금 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6개월 내에는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절적 수요, 여름에 높거나 겨울에 이렇게 수요가 높은 경우에는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죠. 좀 더 길어야만 이제 탄력 근로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조직 문화가 내가 2시간 일찍 출근했으면 정정당당하게 내 권리를 행사해서 2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출근만 자유롭게 하고 퇴근은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전 직장에서 탄력 근무제 해서 9 to 6 이건 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방송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 그래서 9시부터 6시, 10시부터 7시 선택해라. 그런데 10시부터 많이 선택해요.
근데 7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6시에 퇴근해버려요. 아니면 5시에 퇴근해버리든지. 그 탄력 근로제가 사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미디어 방송 쪽, 뭐 디자인, 광고 이쪽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도가 유지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반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선 최대 6개월 안에 근무 시간 52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주를 정상 기간으로 잡은 기업들에서는 18주 동안 주 69시간 집중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52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6주는 출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활용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 독일과 영국은 1년이고 이 프랑스에서도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이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로시간도 더 유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로 서구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긱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는 근로시간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일을 이거에 대해서 얼마를 보상해 줄 거면 있지. 뭐 열흘 동안 할 수 있으면 열흘 안에 해오는 거고요. 한 달 걸리면 한 달, 이거는 뭐 근로자 역량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그냥 성과 중심, 결과 중심으로 보상해주는 그것도 방식도 가고 있고 그래서 MZ세대들 가장 싫어하는 게 오후에 무슨 일을 맡기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미리 예상할 수 없고 나 오후에 내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 친구랑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면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특히 이제 MZ세대들은 그런 게 이제 소위 이제 아레나이라고 해서 책임과 로렌 리스팔러 반습 역할과 책임이 이제 명확한 걸 중요히 생각하는 게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디까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뭔지가 명확해야 나는 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모호한 어떤 그 환경이 주어지면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예전에 그랬죠. 김대리 오늘 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는데 야근 좀 해. 저 오늘 중요한 약속이 더 중요하니 넌 회사가 더 중요하니. 그렇죠. 이러면 그냥 여지없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노동 시간에 유연화는 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이전보다 강조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업종에 가면 소비 패턴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의 권리가 어떤 면에서 좀 과도하게 강조돼서 근로자한테 시세 때 그냥 뭘 요구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일하는 사람도 보호가 돼야 되는데 콜센터 뭐 각종 이런 데 보면은 그냥 24시간 친절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문화들이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데서 계속 희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R&D 인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R&D 인력이 여기 들어오려면 사실은 좋은 근무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지금 우수 학생들 다 의대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들이 근무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적 사고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하게는 뭐 우리가 유연성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적 보완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미래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효과와 부작용이 있다면 그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하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0대의 한 80%가 이미 대졸자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학력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유연 생산제가 이제 노동시간 유연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논의되는 거 보면은 조금 그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이 환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쉽게 말하면 이제 값싸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들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그 돌봄 노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건설 현장 가면 대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트럼프주의나 아니면 유럽의 브렉시트 현상 혹은 극우 정당의 어떤 그 확산들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회 내부의 갈등들이 자꾸 이제 촉진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의 생산성은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것들이 보장이 된다면은
저는 뭐 노동 유연성이 일정하게는 얼마인지 사업장에 따라서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유연근무제 확대가 이 근로시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그 인정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이제 근로 시간이 먼저 특정화되고 내가 만약에 유연근무를 통해서 더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유연근무를 조금 오남용 하는 경우에 추가 근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뭐 불법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이 어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사법재판소가 강조한 그 사용자의 근로시간 등록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진 논란들이 있는데 최소한 근로시간 등록을 의무화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어떤 어려움들,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 찾을 때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워라밸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실제로 워라밸을 보장받는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시간 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 등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26개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겼다고 하는데요. 이 노동시간의 주권 수준이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였고 가족시간 영역에서도 0.37점으로 31개국 중 20번째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간은 과도하고 가족시간은 짧다는 건데요.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짧은 근로시간을 전제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또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워라밸이 갖고 있는 내용의 변화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사회가 전환되면서 사실 쉰다는 개념 안에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 가구 형태를 보면 1인 가구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갖고 있는 개념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 1인의 가구에 쉰다는 개념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기에 대한 재투자 뭐 다양한 방식 직업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어떤 회복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워라밸의 내용도 우리가 조금 그냥 세대가 변했으니까 필요하다라는 걸 떠나서 어떤 실질적인 논의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그렇죠. 같아요. 예전에는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같이 쫙 해서 막 으쌰으쌰해서 완성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면 야 잘했어 한잔해 그렇죠. 이걸로 행복감을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워라밸, 생활의 여유, 나의 만족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 맞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조사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휴양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변가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수도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은 거죠. 네. 일주일 동안 아무런 휴대폰 다 반납하고 그냥 쉬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삶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또 주 4일제 이건 뭐 실험되고 있고 이미 실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에 6일 토요일도 전일 근무했던 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5.5일제로 갔다가 지금 이제 5일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유연 근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일부 기업들이 뭐 지금 선택적으로 4일 근무도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실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미 뭐 외국에서는 상당 부분 4.5일이나 4일에 대한 논의도 많고 실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약간은 아직은 조금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멀지 않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하락 방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4일이라니까 5일 할 때 비해서 20% 깎아라. 이거는 수용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뭔가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4일 근무제에 맞는 적합한 또 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도입해야만 이게 될 거라서 이게 뭐 근로시간을 오히려 4일주일이라는 건 단순하지만 사실 준비해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임금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 생산성인데요. 거기서 저는 접점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주 4일을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32시간을 나눠서 일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5일을 하던 4일을 하던 혹은 뭐 주 야간 근무를 하던 재택 근무를 하던.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업종의 특성들도 거기서는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삶의 질이 보장돼야 되겠고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면 됩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IT 업계 중심으로 나타난 우려인데 기술 리더십을 좀 확보를 해서 기술 경쟁력에서도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쫓아가는 추격자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업종에서는 전 세계 선두를 서다 보니까 추격자 입장일 때는 사실은 뭐 잃을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는 목표 하나로 가지만 막상 일득이 되고 나면 기왕 이제 갖춰진 거를 어떻게 잘 지킬까 이런 중심으로 가다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업계에서 나타난 경향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은 이 단어가 조금 이 직종에 대한 약간은 비하이긴 한데 빈 카운터가 CEO가 되면 그 기업은 점점 이제 쇠퇴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빈 카운터라는 게 결국은 콩알 세는 사람인데 회계 아니면 재무 쪽을 얘기합니다. 5년이나 10년 이후를 보고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1년, 2년의 영업이익이 급급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되게 보수적이고 이런 그 판단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술로 경쟁해야 되는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조금 저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장시간을 일하는 게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6시 넘어서 남아있는 친구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친구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근로자들도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이후에 집에 가서 뭐 어떤 방식의 그 자기 시간을 지내던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그 양립 가능하지 이게 장시간이 어떤 생산성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는 사실 뭐 해결책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노동자에 대한 직무, 숙련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이제 박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기술학교 나와서 그 기술로 30년을 버텼고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 대졸자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졸업 이후에 그 기술은 심지어는 공대 같은 경우도 한 3년 이상을 보장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뭐 석박사 과정을 가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재투자를 해서 훈련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일단 생산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말은 노동시간 유연제는 분명히 이제 그 자체로도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 그 경제의 어떤 생태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중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의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노동시간 유연성들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52시간제 현 주소 그리고 유연한 노동 환경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효율적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지혜를 더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